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 상태로 확인하고 또 계약도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산을 얼마를 세워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자주 해본 게 아니고 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단가는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집을 구매하기 전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예비비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예비비는 대출을 일으키든지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요,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예산을 좀 잡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대로 했을 때 우선순위를 잡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초과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빼놓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다 저희들이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그 집 아파트에서 대략 5%에서 10% 정도는 인테리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다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한 5%가 되면 최소한 이 환경 개선을 하든 뭔가 좀 다듬으려면 5%라고 하면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10%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환경 개선하거나 인테리어 하는데 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10억짜리가 되면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생돈을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출을 일으켜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체 비용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확보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현재 2025년 시점이긴 하거든요. 우리 회사 기준으로 볼 때 인테리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샤시와 확장은 빼고 기본적인 환경 개선 정도로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평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곱해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가 30평형 아파트다 라고 하면 그냥 약 한 4,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인테리어를 해낼 수 있는 자원은 좀 확보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도배, 두 번째는 바닥, 세 번째는 필름, 네 번째는 주방, 다섯 번째는 욕실, 여섯 번째는 조명, 마지막으로 붙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성비 있게 정말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도배, 마루, 필름, 조명, 이렇게 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하다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초과 비용이에요.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초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인테리어에서 회사에서 청구하는 초과 비용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자꾸 욕심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도 정해놓고 우선순위도 정했다라고 하면 혹시나 모를 초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염두해 놓으면 정신건강상 굉장히 편하게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 사고 현장도 점검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업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뭐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 스칸디 인테리어, 뭐 모던 클래식 인테리어, 아니면 뭐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제페니스라고 하는 일본의 인테리어 플러스 스칸디, 북유럽풍, 그래서 자판디라고 하는 인테리어도 있거든요. 이런 인테리어에 내가 원하는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호감 있는 인테리어의 스타일은 뭔지를 먼저 챙겨 보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했던 그런 어떤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할 때 보여주게 되면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캐치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긴 할 거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가 바로 이 업체 선정이에요. 어떤 업체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업체를 만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업체를 만날 때 이 업체는 내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면접을 보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보세요.
있어요. 그런 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선 좀 가볍게 좀 분류를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를 할 때 가볍게 하는 간단한 그냥 집수리 정도이다, 뭐 부분 인테리어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가깝게 있는 인테리어 회사, 아니면 가깝게 있는 뭐 인테리어, 우리 점포라고 얘기하죠. 지물포도 있고 장식집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서도 좀 오래된 곳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파트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돌발 상황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반의 인테리어나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난 예산도 좀 확보가 돼 있고 인테리어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정해놨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인테리어 전문 회사,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 아니면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가는데, 그 업체를 찾아갈 때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디자인했었던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벼운 인테리어 좀 집수리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 아니면 디자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집을 타이틀로 해서 공사를 했던 디자인 회사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꿀팁인데요.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갈 때 우선 좀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산이 얼마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미리 주고, 언제까지 내가 갈 수 있는데 시간 괜찮냐, 그때까지 브리핑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시간 전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일날 가서 막 설문지 작성하고 뭐 그리고 인터뷰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세요. 예산이 얼마다, 이 예산 안에서 맞출 수 있는 최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자, 특히 업체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하는 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인테리어 비용은 여러분들 예산 안에서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인테리어 이 가격 결정은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예산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에서도 좀 더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업체를 우리가 상담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신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업체를 객관적으로 볼 때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건설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참조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잡아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설 면허가 있다, 마음에도 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약 조건을 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불 조건, 그러니까 우리 공사 착수금을 과연 몇 번에서 몇 %씩 분할해서 내느냐, AS 기간이 있느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참조해서 업체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업체하고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한 그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공사를 진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정이에요. 업체가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으로 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줄 거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업체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 그러면 좀 비용이 뭐 저렴해질 것 같아.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안심하시면 좋고, 너무 촉박한 일정을 주게 되면 오히려 시공품질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정이 겹치거나 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마무리가 잘 안 된 상태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업체에서 제안하는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 요대로 주되,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정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좀 좋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공사 완료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두 가지 정도는 흔히 말하는 잔손복이라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마감을 좀 더 해야 되는 숙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더라도 원래 공사 마감하는 당일날 입주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건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가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현장 공정 관리를 여러분들이 가본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있는 반장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업체에게 전문적으로다가 그냥 의뢰하고 맡기면 돼요.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잘하는 일을 잘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가보시고 또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일리 레포트라고 하는 걸 써줘요. 현장에 가서 오늘 현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내일은 어떻게 진행될 거다 라는 것들을 이 대표이사가 직접 레포트를 쓰고 매일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해 주니까 이런 긴밀한 소통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 집을 사자마자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고 막상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5개 단계로다가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현장을 잘 점검해라, 예산을 세워라,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확인해 봐라, 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고 공사를 진행하는 5개의 프로세스인데요. 저희 인싸남은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잘 캐치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